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우승엽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사라진 배경에는 백성의 기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2부 강연 대기근이 온다. 자, 이 주제로 기근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나라의 운명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음 뵐 때 많이 인사하시죠. 그 외에도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니? 언제 한번 같이 먹자. 밥 한번 살게요. 다 먹고 살자 하는 일이야. 밥은 먹고 해야지. 자, 이렇게 많이 인사처럼 얘기하시죠. 참 한국에는 이 밥 관련된 먹는 거에 관한 참 인사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과 좀 특이한 점입니다.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갖고 또 밥 먹었니? 식사 한번 할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갖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 내가 밥 먹는 거에 대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할까 많이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이해 못하는 문화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한국인들 이 잠재 의식 속에 이 밥과 이 먹는 것에 대한 정말 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외에도 많은 밥에 관련된 속담들이 있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금강산도 식후경, 밥이 보약이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첫 술에 배부르랴. 찬밥, 더밥 가린다. 또 먹는 게 남는 거야. 체면이 밥 먹으시냐. 또 먹어야 양반이다. 자, 이렇게 많은 속담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범인들이 호소하면은 죄마저 선처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장들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 혹은 난 삼식이가 됐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가장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로도 잘 쓰여지고 있죠. 참 우리나라 말과 속담, 격언에 밥과 먹는 것에 대한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밥 먹는 입, 자, 식구가 몇 명이다. 밥 먹는 입이 몇 명이다, 몇 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들이 우리 조상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겪어왔던 이 보릿고개와 흉년, 또 배고픔에 대한 하나의 역사와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잊혀진 굶주림에 대한 많은 우리 기억들이 있죠. 70년대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통일벼에 대한 추억도 있고요. 또 그때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수제비나 또 라면, 또 분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그때는 한참 배고팠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나눠줬던 이 밀가루를 수제비나 국수, 라면에서 줬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너무 많이 수제비랑 국수를 먹어갖고 그 뒤에 컸을 때는 이게 너무 질려서 먹기가 싫었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름이 섞인 삼겹살을 잘 안 먹는데 한국인들 많이 먹는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있습니다. 보통 고기를 잡게 되면은 맛있는 살코기 부위는 더 부자들한테 팔게 되고요. 기름이 섞이거나 가죽이 섞인 삼겹살 부위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배고픈 서민들이 사서 먹게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하게 된 연유이기도 하고요. 감자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탕이란 게 이 등뼈를 발라내고 남은 찌꺼기 부위인데 이것들도 배가 고팠던 이 서민들이 사와서 감자를 엄청나게 왕창 집어넣고 삶아서 배부르게 먹었던 유래이죠. 일부에는 뭐 감자란 부위가 있다 등뼈 중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이 서민 음식 이 감자탕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냥 등뼈를 가져와서 감자만 왕창 넣고 양념을 해서 먹었던 게 유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민들은 나물 요리 참 많고 다양하죠. 오늘도 제 아침에 나물 요리를 먹고 왔는데 이거 외에도 미역국 같은 것들, 김 같은 것들 참 좋아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나물과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이렇게 먹게 된 이유도 역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배고팠던 그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역시도 우리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모여들게 됐었는데 하루에 한 번 크게 큰 솥에다가 죽을 쓴 다음에 점심 때 배급을 하게 되면서 두들겼다고 합니다. 자, 두들기면서 개판 5분 전이요. 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서 깡통을 들고 막 몰려들어갖고 사람 서로 밀치고 싸움 나고 그래갖고 그 뒤로 개판 5분 전이라는 속담 같은 말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런 배고픔을 얘기하면은 지금 젊은 층 세대들은 좀 낯설죠. 이제 역사상 가장 배부르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배고픔이 된 게 일상적이었었고 매년 겪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문화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먹방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뭐 TV를 틀게 되면은 정말 요리를 하거나 맛 기행을 하는 많은 프로들이 정말 홍수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유튜버를 틀게 되면은 많은 먹는 거에 관련된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먹방을 넘어서 지금은 푸드,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먹는 것들을 쳐다보게 되는 거는 외국에서는 정말 좀 약간 몰상식하고 낯선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이지만은 배부르게 먹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좀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우리 조상의 배고픔에 대한 그 기억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이 쌀밥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이외 뭐 라면이라든가 분식 같은 것들을 많이 더 선호하게 되죠. 근데 역시 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1헥타르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게 쌀입니다. 보통 6톤까지도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미리 4톤, 옥수수가 6톤까지 가능하고요. 감자는 26톤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 왜 감자랑 고구마를 못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감자랑 고구마가 전파가 된 게 의외로 늦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된 거는 원래 감자랑 고구마의 원산지는 남미였었습니다. 이게 15세기 말에 서양 열강이 침략하게 되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서양 유럽으로 전파가 됐었죠. 이거 외에도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외에도 뭐 호박이나 고추, 뭐 토마토, 카카오, 뭐 고무나 담배, 또 땅콩이나 강낭콩, 해바라기 같은 것들도 다 그때 남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에 그때 전파가 되지 못하고 거의 19세기 정도에 늦게 전파가 됐었는데 한반도의 기후에 맞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때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배고프고 기근이 됐을 때도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더 크게 기근에 대해서 더 아픈 추억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었죠.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배고픔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백성에게는 밥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기에 나온 미니식 위천이라는 구절에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보릿고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있었고요. 또 기근이 한 5년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가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님도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뭄이 심하고 배고프게 되면은 임금님들은 제사를 지내게 됐었죠. 그래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기근과 가뭄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좀 빨리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말하면서 고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뭄과 배고픔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다 보면은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혁명과 또 난리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더 크게 되면은 전쟁이 돼갖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은 생로병사 나서 죽고 또 병들고 또 죽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배고픔까지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리고 기근까지 5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굶주림과 기근이 역사를 바꾼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4대 문명의 기원이라 하는 게 그 중에도 이제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이 있는데 이 역시도 오랜 동안 번성을 누리다가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망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북미의 아나시지 문명이나 또 중미의 마야 문명, 남미의 타와나쿠 문명, 또 동남아시아의 앙코르와트 문명도 역시 오랜 대가뭄과 기근으로 멸망을 했었습니다. 지진이나 또 전쟁 같은 짧은 재난 같은 경우는 거뜬히 이겨내고 넘어섰지만은 오랜 가뭄과 기근이 이어지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었던 게였었죠. 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서기 200년 전후에 중국의 삼국지의 시작 역시도 기근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황건적의 난 잘 아시죠? 자, 이게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타오포 화산이 대량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화산재가 중국까지 전파가 되었고 기근과 가뭄이 시작이 돼서 중국에서 황건적의 난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삼국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 외에도 1600년대 중국에서 역시 가뭄과 기근이 시작이 되면서 이자상의 난으로 발미암아 명나라가 멸망이 됐었고요. 또 1775년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또 1789년 프랑스 대혁명도 역시 가뭄 때문에 가뭄과 기근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가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사실 이거는 잘못 와전된 얘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그때 굶주리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총을 들고서 왕궁을 습격을 했던 거였었고요. 조선의 멸망마저도 역시 배고픔 때문에 유발이 됐습니다. 1884년 그때 한참 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게 없다 보니까 쌀을 징발을 해갖고 일본에 수출하면서 받은 돈으로 자동차라든가 많은 신문물들을 수입을 해왔는데 이때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결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조선이 멸망하게 된 시작이기도 하죠. 한국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매년 보릿고개가 있어갖고 굶주리게 되셨었고요. 그 외에도 한 대략 5년 주기로 좀 큰 가뭄과 기근이 있어갖고 고통을 받았었고요. 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큰 기근이 가뭄과 시작이 돼갖고 가족들이 한 명씩 굶어 죽는 큰 아픔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밖에 안 됐다. 이런 조사도 있는데 역시 이 때문이었었고요. 그런 가뭄과 이 기근이 심하게 되면은 임금이 나와서 자신의 등어리를 회초리를 때리게 되면서 기우제도 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커다랬던 심했던 기근 하면은 바로 1670년에 시작이 됐던 경신대기근과 그 뒤 25년 뒤에 시작이 됐던 을병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한 200만 명 정도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었는데
당시 조선의 평균적인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인구의 한 5분의 1이 굶어 죽었다는 것들이죠. 엄청난 큰 재난이었는데 지금 들어보신 분 있나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엄청난 큰 참사고 재앙이었지만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역사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삭제가 된 잊고 싶었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겪었던 노인분들은 이때가 그 이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보다 더 참혹했다고 이제 말할 정도였었는데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70년 시작이 되자마자 많은 이상한 기상 이변들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진이 터졌었고요. 또 백두산도 이때 큰 분화가 시작이 되었고 한양까지 화산재가 날리고 큰 쿵하는 울리는 소리가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까지 봄 냉해랑 서리가 심해갖고 농부들이 벼를 심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메뚜기 때까지 갑자기 출몰을 해갖고 밭작물 같은 것들도 새싹들을 마구 갉아먹고 초토화를 시켰었고요. 거기다가 뭐 소나 돼지 같은 정말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축들이 병이 걸려갖고 죽는 무역 같은 가축 전염병들이 창궐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자마자 갑자기 또 태풍과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나마 조금 나오려고 하던 벼나 밭작물들이 다 휩쓸려 갔었고요. 이게 이때 17세기를 덮쳤던 소빙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었었죠.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조선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는 식인 그런 사례까지도 많이 보고가 됐었죠. 근데 한국에서 이때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과 몇십 년 전, 한 30년 전 1995년에도 북한에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옥수수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되고도 60, 70년대까지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제가 1927년에 흥남에다가 커다란 이 비료 공장을 완공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라 매년 한 45만 톤 정도의 질소 비료랑 폭약을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를 넘어서 전 세계 한 2, 3위권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였었고요. 일제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식량 기지화를 해서 쌀들을 대량 생산을 하고 이걸 수탈을 해서 일본 본거지로 가져가게 됐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만든 군사력으로 만주랑 중국을 침공을 했었고요. 결국은 2차 대전 때 미국 하와이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2차 대전까지도 시작이 됐던 거였었죠. 하지만은 1990년대 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게 되면서 북한도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먼저 소련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비료 시설에 관련된 각종 장비나 기술자들 다 지원이 끊기게 됐었고요. 그 뒤로 북한이 자력갱생을 외치게 되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 이렇게 외쳤지만은 이게 힘들었습니다. 전기나 에너지 또 교통망이 참 낙후가 됐기 때문에 흥남 비료 공장의 비료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되고 역시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면서 북한의 큰 기근이 시작이 됐던 거였었죠. 외국에서 각종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은 점점 더 식량 사정이 악화가 됐었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많이 키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줘야지만이 키울 수 있는 지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작물이었었는데 비료가 끊기게 되니까 역시 옥수수 생산이 급감하게 되고 기근이 시작이 됐던 것이었죠. 결국은 최대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주민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그때 2천만 명 정도였었는데 200만 명이 사망을 했다면 열에 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정말 처참한 재앙이었었죠. 하지만 이때로 기후해갖고 많이 역사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로 탈북민들이 급증을 했었고요. 또 북한 정권이 휘청됐었고 또 배급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배급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굶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을 곳곳에 이 장마당, 시장이 생기게 되면서 역시 조금이지만은 일종의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됐었죠.
또 이 시장 경제를 시작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된 사람들 중에는 돈주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게 됐었는데 돈주는 그런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거래를 독점을 하고 식량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당 간부보다 더 힘이 세지게 된 새로운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배고프게 되게 되면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물들을 먹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양한 것들을 먹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물과 칡 같은 것들은 물론 나무 껍질과 혹은 흙 같은 것들 이런 흙까지 먹게 됐었다고 합니다. 흙을 먹게 되는 거는 좀 낯선데 현재까지도 근래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종종 발견이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진흙 쿠키를 먹는 아이의 모습인데 그냥 진흙에다가 기름이나 버터를 첨가를 해갖고 소금 약간을 첨가한 다음에 그냥 말려서 값싸게 파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경신 대기근이나 의병 대기근 때도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흙 같은 것들을 찾아서 먹게 됐었는데 아무 흙이나 되는 게 아니고 백토라고 그래갖고 좀 깨끗한 흙들을 마을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찾아갖고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무 껍질도 많이 먹었었다고 해요. 나무 껍질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소나무라든가 이 잣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긁은 다음에 가루로 내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첨가를 해갖고 먹었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장이 막혀갖고 또 사망을 하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북한 고난의 행군 때도 주민들이 솔나무를 캐서 먹는다던가 또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나무 껍질만 먹게 돼도 다행인데 더 심하게 올해 기근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치킨이죠. 이거 외국에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종 기근에서도 많이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20세기만 들어서도 우크라이나 대기근 때도 1932년에 거기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이때도 역시 사람을 먹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부모가 자식을 먹는데 차마 내 아이는 먹을 수 없다 싶어갖고 옆집과 서로 이제 자식들을 교환을 해갖고 잡아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심지어 시장에 나갔고 팔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제 중국을 침공을 했던 중일 전쟁 때도 허난 대기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도 역시 식인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 2차 대전 때도 일본군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미군 포로나 우리 조선의 위안부들을 식인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끼리 배고프고 아이들도 울고 하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부모가 자식을 먹게 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생각하게 되면 참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고픔이란 게 너무나 무서운 기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같은 그런 충격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지금 아예 잊고 싶었던 기억이 되는 거였었죠. 근데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류가 사실 기근에서 매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정립한 이론도 있어요. 바로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라 하는 건데 이건 의외로 오래됐습니다. 이 이론은 1798년에 영국의 멜서스가 발표한 이론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식량 생산은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래프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 굶주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각종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오염된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론을 발견을 했었고 정석처럼 알려지게 됐었죠. 이게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미에서는 구아노라고 하는 새똥이 쌓여갖고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까지도 쌓인 그 층이 발견됐었는데 이게 천연 비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비료 안에는 질산과 인성분이 많아갖고 오래된 밭에다가 이 구아노 비료를 뿌리게 되면은 옥수수나 감자들이 되게 잘 자랐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농사를 쉬게 되는 휴작을 하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짓게 되는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한호 비료의 발견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필요 없어진 거였었죠.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구한호 때문에 남미에서는 전쟁도 났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갖고 바로 화학 비료가 발명이 된 거였었죠. 이거는 독일의 과학자 프린츠 하버가 암모니아를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해갖고 바로 화학 비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유대계 기술자인 독일인 하버는 비료도 발명을 하지만 바로 독가스를 발명한 과학자로도 유명합니다. 1차 대전 때 독가스 전쟁으로도 유명한데 역시 이 독가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은 비난도 받았었고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든 그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비료가 발명이 되었고 전 세계가 휴작이나 휴경지가 줄어들게 되고 연작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식량 생산이 급증하게 되고 바로 이제 배부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였었죠. 그거 외에도 비료 외에도 농기계가 발명이 되거나 또 종자가 개량이 됐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고 멜서스의 인구론을 처박아두게 되면서 인구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구는 100년 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6억 명에서 100년 만에 73억 명으로 급증하게 됐었고요. 지금 2023년에는 80억 명이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 1차 산업에서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남는 인력들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 IT 산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학기술과 IT 혁명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과학 발달이 더 가속화가 된 거였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에 관한 이상 신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비료의 남용으로 인한 토지의 산성화와 오염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치게 되니까 땅과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조그맣게 텃밭을 하고 있는데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으면 너무 수확이 작고 잘 안 되고 벌레가 창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치게 되게 되면은 이 비료가 담긴 물들이 근처에 있는 저수지나 강으로 들어가고 녹조나 적조가 발생하게 되고 역시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또 이런 데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서 역시 대기 중에 온난화가 더 가속화가 되는 것들이죠. 지금도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변화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료 사용의 남용들이 역시 이것들을 더 가속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육류 소비의 증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류가 무슨 상관이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육류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이 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10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한 건 바로 소인데요.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가 한 10kg 정도, 물도 16톤이 소모가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1kg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5kg 정도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닭고기는 최대한 2kg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를 위하기 위해서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또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먹는 게 더 지구 환경을 위하는 게 되겠죠. 지구상에 지금 13억 마리 정도의 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류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소들이 세계 토지의 24%를 차지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들은 미국 옥수수나 콩 같은 곡물 생산량의 70%를 먹어치우고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곡물 생산된 것들 중에 3분의 1까지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굶주리는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소들이 먹어치우고 있는 것들이죠.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 역시 부자들이나 여유로운 분들이 가난한 이들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농촌 고령화랑 지방 소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최소 70대 혹은 80대, 90대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사는 자식들 혹은 손자 같은 경우는 도시로 나가고 일을 한다거나 출퇴근을 하고 있고 농사는 안 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고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누가 농사를 지을지 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촌뿐만 아니라
그 지방까지도 자체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농기계가 발달하고 있고 또 비료가 많이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사라진다 하면은 이 역시 식량을 생산하는 데 큰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일 품종 혹은 대량 재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나나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단 한 개의 품종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나에 관련된 많은 품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빨리 속성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해져 갖고 여러 가지 종류가 전염병 때문에 다 멸종이 되고 지금 우리가 먹는 단 한 개의 품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이 내성이 생긴 다른 전염병들이 조만간 유행이 돼갖고 한 20년 내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품종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바나나를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지금 많이 이제 키우고 계시죠. 근데 감자 때문에 큰 대기근을 겪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1800년대에 들어와 갖고 감자가 대량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또 우유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기 싫었던 영국이 더욱더 수탈하게 되면서 아일랜드 농부들이 좀 태업을 하게 되고 또 항의를 하게 되면서 시위를 이제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시위를 이끌었었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보이콧이라고 하는 시위에 관련된 말이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후로 점점 더 감자 마른병이 더 확산이 되게 되면서 아일랜드에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감자가 며칠 사이에 다 썩어서 까맣게 말라 죽는 감자 마른병이 유행이 됐었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800만 명 중에 최대 200만 명까지도 굶어 죽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기후 변화랑 기상 이변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뉴스를 보게 되게 되면은 기후 변화가 심해진다. 또 기상 이변이 점점 심해진다. 자,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식량 생산과 큰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를 말하다가 지금은 온난화 대신 지구 가열이라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발표를 했었죠.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미 과학자들은 1.2도를 넘어갔고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지금 지구가 가열이 돼갖고 지금 많은 기상 이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많은 재난들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었죠. 이미 올 여름에 지구 역대 여름 기록을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올해 엄청나게 무더위가 폭염이 심했었죠. 폭염은 산불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가뭄은 또 식량 생산이 안 되게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같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가뭄과 산불 때문에 포도의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합니다. 또 이런 기온 상승은 시베리아 쪽에 있는 영구 동토층을 녹여갖고 그 안에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생물, 또 벌레들을 깨우게 되고 이런 벌레들이 새로운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또 인간 전염병으로 확산이 돼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도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상이변, 기후변화, 지구 평균 기온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남의 얘기 혹은 뉴스를 통해서 먼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현실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기상 이변은
메뚜기 창궐이라든가 벌레 창궐이 돼갖고 지금 중동이라든가 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갖고 많은 식량들을 갉아먹고 있고 식량들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식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라든가 뭐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쌀과 설탕들의 이 식량들을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발표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은 식량난으로 연결이 되고요. 앞서 말한 대로 바나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보카도도 그렇고 또 카카오로 만드는 초콜릿, 그리고 맥주, 또 꿀 같은 것들도 역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 자체가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멸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 320리터가 필요한데 이게 엄청나게 많고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2배, 3배까지도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32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바나나는 150리터만 필요하고요. 오렌지는 겨우 22리터만 필요한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 전체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앞서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사료 10kg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게 더 환경에 유리하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기상 이변 때문에 점점 더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도 보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서늘한 기후를 원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고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맥주용 보리 생산 지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꿀벌 80억에서 100억 마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 농약의 지나친 남용이다 혹은 전자파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봄에 과수원에 그 수분을 할 꿀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런 꿀들은 물론 과일, 사과나 배까지도 먹기 힘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문제로 바로 이 국제 종자 회사의 문제와 또 토종 씨앗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밭작물들의 씨앗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제 종자 회사들이 만든 씨앗을 사다가 심는 겁니다. 보통 카길이라고 하는 4개 정도의 국제 곡물 유통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종자 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도 IMF 전까지는 있었는데 IMF를 계기로 해서 국제 종자 회사가 다 인수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 같은 것들, 청양고추 같은 것들도 그 권리가 다 국제 종자 회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비싸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식량 안보를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하는 종자 불임 기술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종자 기술로 만든 종자 회사에서 만든 씨앗을 심어서 나온 작물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씨앗을 내가 그대로 심게 되면은 이게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맺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종자 불임 기술, 터미네이터 기술을 하는데 아래 사진은 제가 텃밭에 올 봄에 심은 옥수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맛있게 먹은 옥수수를 열매를 따다가 혹시나 싶어갖고 저희 텃밭에 심어봤는데 이게 처음에 씨앗을 낳는데 그 뒤로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옥수수 열매가 다 맺지도 않아갖고 제가 이번에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다 베어버리게 됐었는데 이렇게 자기네에서 판 씨앗만 사서 매년 심게 만드는 기술도 있고요. 또 자사가 만든 농약을 쳐야지만이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트레이더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파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유전자 변형 식물, GMO 식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었죠. 종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더 강하고 또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작물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만든 식품, GMO 식품들을 개발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밀과 콩, 옥수수 곡물들이 상당수가 GMO 작물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과학적으로 테스트가 됐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 2대, 3대까지 아이들까지 거쳐갖고 장기적으로 안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장담을 하기에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문제도 크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점점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용유 같은 경우 상당수가 바로 이런 GMO, 콩이라든가 옥수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섭취 양이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많을수록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서 말한 대로 지금 농민들도 사라지고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로 점점 더 태풍과 가뭄들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자 회사들은 아예 커다란 빌딩형 농장들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식물들과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들이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종자 회사 같은 대기업들만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상추 같은 것들의 상당수가 바로 빌딩형 농장에서 만들어진 작물이에요. 빌딩형 농장은 외부 기온과 완벽하게 차단된 시설 안에서 LED 조명이 키우기 때문에 밖에서 가뭄이 난다던가 혹은 태풍이 난다 하더라도 철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값이 싸게끔 대량 생산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독점을 하게 된 대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식량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식량 안보에 우려된 7가지 문제로 바로 인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인구가 80억 명인데 앞으로 2050년에 되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무려 100억 명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국제 민간 단체인 글로벌 하비스트라는 단체에서는 인구가 만약 100억에 다다르게 되면은 지금보다 식량 생산을 무려 2배나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가축 사료용까지도 같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무엇보다 전 세계 인구 1위인 14억 인구의 중국이 식량 안보를 가장 지금 문제시해갖고 최우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결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중국은 식량 안보를 정말 전쟁 수준으로 최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방도 금지하고 있고 식량 낭비를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식량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가 좋을까 찾다가 결국은 대체육이라든가 혹은 식용벌레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육과 식용벌레들 많이 들어보셨죠? 식용벌레로는 밀웜과 또 군뱅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먹지 싶지만 약간 혐오감이 있지만은 가공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거를 동결 건조시켜서 가루화시키게 되면은 빵이나 과자에 섞게 되면은 혐오 인식이 많이 낮아지고 그냥 모르고 먹게 되는 것들이죠. 식용벌레는 단백질 함량이 육류의 최대 2~3배까지도 높기 때문에 더 고영양가고요. 거기다가 비타민과 또 무기질, 섬유질이 이제 풍부해서 사람이 먹기에도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육하기에도 공간과 물, 먹이가 가축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암만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곤충과 식용벌레나 대체육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 역시도 나중에는 정말 부자들만 먹고 서민들은 1년에 몇 번 생일날과 축하날만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우려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8번째 문제로 거의 전쟁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밀과 옥수수 생산 2등, 3등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큰일이 나고 있죠. 두 나라는 흑해에 있는 곡물 수출 터미널을 통해서 배로 밀과 콩, 옥수수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수출이 됐다 말랐다 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식량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농부들이 전쟁 때문에 징집이 돼서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할 인부들도 없고요. 특히 이 농지에 많은 지뢰가 포탄이 묻혀 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들이죠. 또 농지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 놀리다 보게 되면은 비옥했던 토양도 점점 더 황폐화가 되고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전쟁은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반도랑 대만, 양안 전쟁 우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대만 근처에 있는 해협과 또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갖고 우리 화물선들의 70% 정도가 이 두 해협을 통해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으로 꼭 전쟁이 아니라 긴장 위협이 커지거나 혹은 봉쇄가 된다 하면은 이곳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멀리 돌아온다던가 혹은 보험료 급등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식량과 관련된 각종 가공식품들도 가격이 폭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쌀밥을 잘 안 먹고 쌀이 남아 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통일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197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쌀 자급이 성공하게 되고 배부르게 굶주리지 않게 됐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2023년도 올해 벼의 재배 면적이 69만 헥타르로 지난해 73만 헥타르에 비해서 무려 4만 헥타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간 100에서 110만 정도 농지를 유지했었는데 10몇 년 사이에 20년 정도 사이에 무려 농지가 30%나 감소를 하게 된 거였었죠. 그래도 지금 쌀을 안 먹으니까 지금 밥을 안 먹으니까 쌀이 남아돈다고 정부에서는 쌀 대신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수출이 문제가 되거나 큰 자연재난이 온다 하면은 식량 위기로 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 초반, 21% 정도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해외 식량 생산 대국들을 보게 되면은 100%를 넘어서 200%까지도 나오고 있고 식량이 넘치기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한국은 겨우 21% 정도로 아주 낮고 곡물 자급률이 낮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참 배부르게 먹을 것도 많고 전화 한 통이면은 밤에도 야식이 배달이 됐었죠. 참 풍요로운 시대였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상이변과 폭염, 기근, 산불 때문에 점점 더 식량 생산에 대해서 위기감이 더 심해지고 있고 머지않아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덮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과 이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도랑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쌀과 설탕 같은 혹은 파묘를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식량은 돈으로 사면 된다, 달러로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에서 식량을 수출을 금지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사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 작년과 올해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디젤차 운송에도 꼭 필요하지만은 비료의 재료로도 아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가 비료 수출 중단으로 내년 식량 생산에도 큰 우려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값싼 식량의 시대는 종말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랑 기상이변이 심해지니까 지난 100년간 인간이 개발과 환경 파괴 때문에 전 세계 식용작물과 생물종의 무려 75%가 사람 때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물들을 멀리 사람이 없는 곳에 몰래 보관하는 건데요. 바로 이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최후의 날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200m 정도의 깊은 곳에 영구 동토층에다가 107만 종 이상의 식물과 각종 종자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큰일이 터졌을 때만 반출을 하게끔 되는 것들인데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했던 종자들이 대출이 됐습니다.
얼마 전 10년 전에 아랍의 봄 사건 때문에 중동에 큰 전쟁이 나니까 시리아와 리비아에 있던 종자 보관소가 다 타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여기 스발바르에 있던 종자들이 다시 나와갖고 현지에 있는 현지 국가로 배출이 됐고요. 또 한국에도 두 번째로 이 종자 보관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북 봉화에 시드볼트라고 하는 이 지하 종자 보관소인데요. 여기에도 각종 종자나 식물의 씨앗 같은 것들이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언젠가 큰일로 종자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필요하게 될 때 시드볼트를 가서 오랫동안 영하로 보관되어 있던 종자들 다시 꺼내서 뿌리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들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또 기근들이 점점 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잦아지는 지구촌 재난과 재난 그 자체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붕괴된 물류망과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이송과 또 배급이 문제가 되었고 더 큰 피해가 나서 기근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20만 명 정도의 사망과 또 실종자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때에도 그 재난 자체보다는 그 이후로 많은 이재민들이 식량 보급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갖고 배고픔과 기근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까 싶기도 하죠. 맞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한국 정부나 민방위 사이트에서도 각자 집마다 한 달치 정도의 비상 식량을 준비해 두라고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달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추석 연휴 때도 이런 참식행 같은 것들 선물로 많이 받으셨죠. 자, 그런 것들 처치 곤란이라고 버리거나 딴 사람 주거나 팔지 마시고 자, 잘 갖다가 창고나 싱크대 창고나 방에다 잘 갖다 놓으세요. 이게 나중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에도 이 비상 식량 같은 것도 집집마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분들도 수시로 난리나 전쟁 같은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집안 곳곳마다 집안마다 건빵이라든가 미숫가루, 또 꿀 같은 것들, 또 명태 같은 것들, 된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상 식량을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 지금은 통조림과 각종 가공식품들의 발달로 더 장기 비상 식량들을 많이 보관할 수가 있게 됐죠.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준비해 두시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 큰일이나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굶주림과 생존이란 강렬한 동기가 인간의 역사를 바꿨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창의적 생존법을 익히고요. 또 어떤 재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작은 준비만이 위기 때 생존의 기회를 줄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우승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